안녕하십니까? 예, 사회복지행정론 그 인사관리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인사관리는 이제 사회복지 조직뿐만 아니라 그 일반 기업체나 또 공기업체, 공적 기관에서도 역시 인사관리는 인사는 만사다 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문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그 인사관리했던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직원개발, 슈퍼비전,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 1급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이 분야는 실적으로 실무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그런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마저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직무평가, 직무평가에 대해서 모든 대상자들은 뭔가 일정한 일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생산성, 효율성, 그 다음에 효과성, 그 다음에 서비스 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가치 개념을 공부했는데요. 아무튼 뭐 직무평가는 이 사회복지 조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만족과 소진에 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에 대해서 뭔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에서 뭔가 능력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도태되거나 또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소진 현상이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정한 사회복지 행정에서 그런 만족 개념, 그다음에 소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임파워먼트,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면은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이제 임파워먼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외래어지만 그대로 원어를 갖다가 그냥 발음으로 한국식으로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다만 이제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위치에서 뭔가 수익적인 조직 구조에서 뭔가 앞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뭔가 그들만의 어떤 직무에 있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 오늘은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직무평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직무평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원칙에 대해서 평가 대상자의 참여와 관여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방법과 기준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업무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평가 대상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결과, 행동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직무평가라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이런 조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직무능력 평가의 어떤 일정한 유형들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도표 평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세로축에는 평가 요소를 나열하고 가로축에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A, B, C, D 이렇게 등급으로 평가하는 이런 방법이 도표 평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조 서열식이 있는데요. 이게 각각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모든 직원을 등급별로 분류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개조 서열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 비교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두 사람을 갖다가 양자를 비교해서 자면은 뭔가 좀 나은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비슷한 직위에 있는 사람 사이에 상대적 비교법이다라고 이렇게 이분 비교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강제 배분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강제적으로 등급별 비율을 정해서 상대 평가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 사건 평가식이 있는데요. 특별히 좋은 사건과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을 기록해서 평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 계류 평정식 있죠. 이것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예컨대 이제 델파이 기법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전문가를 이용해서 뭔가 그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행동의 효과성인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다만 이제 델파이 기법을 우리가 앞에서 봤겠지만 이런 델파이 기법을 통한다면은 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이런 어떤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직무 능력 평가에 있어서는 그런 몇 가지 따져야 할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 그다음에 효율성, 효과성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기준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무평가와 관련해서 일정한 과제가 있는데요. 이게 평가의 기준을 설정할 때는 평가 대상자의 그 업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한 측정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겠죠. 그 다음 이제 그 자기평가와 조직 구성원의 평가 혹은 고객이 위한 평가 등 다양한 어떤 평가자의 그 설정과 함께 평가에 관련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직무 만족과 소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직무 만족에 대한 어떤 개념 설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거나 직무 수행 결과를 얻게 되는 성취감 등의 욕구 만족 함수를 의미합니다. 내적 만족으로 직무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도전감, 중요성, 다양성, 책임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놓고 볼 때 그 직무 그 자체의 내재적인 어떤 가치가 주는 만족감이 있고 외적 만족으로서 예컨대 이제 보상이라든지 작업 환경이라든지 승진 이런 직무 수행의 결과에 따라서 직무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의 그 여러 가지 측정 기법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직무 만족과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소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소진이 뭐냐? 이건 영어로 얘기하면 번아웃입니다. 소진이라는 것은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제로 남는 이런 현상을 소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진이냐 뭐냐? 이것은 뭐 그 개념적으로 볼 때 과거에 이제 헌신적이었던 그런 전문 직업인이 직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직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호소함으로써 직무에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소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이상이나 과거에 느꼈던 열정이라든지 어떤 목표의식, 목적의식이나 관심을 점차적으로 상실해가는 이런 과정이 바로 소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소진의 일정한 단계가 있습니다. 소진의 단계는 한 4가지 정도로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열성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정열을 받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단계를 바로 열성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성의 단계를 지나서 2단계로 침체의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수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근무 환경에 신경을 쓰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욕구 충족을 중요시하는 단계를 바로 이러한 침체의 단계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침체의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좌절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과 일 자체의 가치에 그 의무를 갖는 단계,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좀 피하고 피로 현상이나 두통이나 복통 등의 어떤 경험을 호소하는 이런 단계가 바로 좌절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 좌절 단계를 거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력한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4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이게 클라이언트에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이제는 이제 그 업계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 바로 이게 그런 무관심의 단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로 앞으로 이제 활동할 터인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예비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든지, 또는 실습생, 훈련생, 또는 여러분들이, 2급 시험을 이미 합격하고, 지금 1급 시험을 준비하면서, 일선에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직무에 열심히, 복무할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자면은, 소진 현상이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직무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하든지, 이런 것을 어떤 떠나가지고, 어떤 조직의 구성으로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업 문화 또는 그 조직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출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활동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그 조그마한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국가 시험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역량 강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역량 강화는 이제 앞에도 우리가 이미 설명한 바 있어요. 그래서 역량 강화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empowerment입니다. 그 앞에서 접두사 em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뭐뭐를 부여하다, make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power라는 건 권력이나 힘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eminent라고 하는 것은 전미사로서 추상명사를 만드는 명사격 어미입니다. 그래서 empowerment라고 하는 것은 뭔가 힘을 부여하는 뭐 일정한 그 매개체. 그래서 역량 강화로 이렇게 보통 그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실적으로 여러분들 연구소라든지 단행본에서 단지 그냥 empowerment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발음해서 그냥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empowerment가 뭐냐? 라고 할 때, 우리 그 교재를 한번 교환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나 조직,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주변 일들에 대한 통제성을 획득하고 기관이나 사회의 민주적 과정에 관여하는 기제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그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량과의 개념을 그 인적 자원 관리에 적용한다면 직원의 직무 성과와 관련해서 뭔가 현재는 이제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지나 지원이나 뭔가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직원의 조직 활동과 직무 성과는 향상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역량 강화의 그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태도를 들 수가 있어요. 이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관념이 부정적이고 희망적이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를 위한다는 자신의 활동이 뭔가 부담스럽고 자신도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때 여러 가지 여러 겪게 되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직업이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대면하고 클라이언트와 마주침으로써 뭔가 대면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고충과 어려움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역지사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을 뭔가 분담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어떤 그들의 심리적 정서적 내용들을 호소하는 내용들을 내가 느끼고 사회복지사로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뭔가 열정적으로 일할 때 뭔가 기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해프닝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업무상의 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무기력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돈만 벌려고 이렇게 사회복지사를 뭔가 활동하겠다. 만약에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취득하고 이제 이거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차라리 사회복지사로 오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회에 뭔가 기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얼마든지 활동해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클라이언트의 태도에 있어서 역량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거나 뭔가 그들을 지원하기엔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장점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보는 태도로 보는 것이 바로 타당할 겁니다. 두 번째, 보상의 적절한 사용입니다.
그래서 보상에 적절한 그런 사용을 통한 직원의 동기부여와 사기 진작이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는 중요한 수단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자기관찰과 자기관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관찰과 자기관리는 직원이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활동 및 역할을 규정하고 스스로 성과를 설정해서 관리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로 역량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직원 훈련이 있습니다. 직원 훈련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통해서 실행되는 계획된 그런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 효과적인 직원 훈련 수행을 위해서는 욕구조사, 서베이 방법이죠. 그다음에 학습에 의한 동기부여, 학습 환경의 조성과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적절한 훈련 방법의 선택, 훈련의 전이, 평가 등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직원 개발이 있습니다. 현재 직무 수행에 초점을 두는 직원 훈련과는 다르게요. 직원 개발은 다양한 직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직원 개발을 위한 접근 방법에는 다음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조직 내 외부에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학회나 세미나, 그다음에 직무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경험 다각화입니다. 새로운 업무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한다든지 지식 및 기술을 개발하면서 구성원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멘토링 방법이 있습니다. 멘토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 멘토는 뭐냐? 그래서 나의 멘토는 나의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야. 나의 멘토는 우리 그 현재 나의 그 교수님이야. 나의 멘토는 뭔가 뭔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위대한 인물이지. 이렇게 여기 멘토를 갖다가 자기 마음속에 하나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멘토링이라고 있죠. 멘토링. 그래서 이런 멘토링 제로는 뭔가 계속적인 어떤 자기의 경력이라든지 자기 어떤 역할 모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기 교재를 보시면은 그 멘토링에 나와 있는데요. 상위 단계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은 구성원들에게 경험을 공유시키면서 역량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을 바로 멘토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제도는 영어로는 멘토와 멘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멘토와 그 멘토를 받는 멘티의 그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멘토링의 기능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경력 관련 기능이라든지 심리사회적 기능이라든지 역할 모델 및 네트워크의 기능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성공적인 멘토링을 위해서 그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 절차상의 유연성, 능력과 의지를 갖춘 그런 멘토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경력은 커리어입니다. 커리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어떤 경력에 대한 욕구라든지 가치 지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점과 제한점 등에 대한 파악과 함께 경력의 목표 형성과 행동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유용한 정보와 관련된 업무 경험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력 개발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과 관리자 그리고 조직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체계하는 것이 바로 경력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사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인사관리는
인적 자원 관리라고 최근에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바와 같이 인사 관리냐 인적 자원 관리냐 이것은 여러분들 경력에 좀 초점을 두냐 아니면은 단지 직무에 초점을 두냐. 그래서 현대적인 관점과 그런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인사 문제는 상당히 그 조직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을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 가지 인사, 재정,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품질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적 자원 관리 내지 바로 인사 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MB 정부의 경우에도 바로 뭔가 장관을 위촉할 때 뭔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등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개월이 되더라도 그 자리가 공석이 되려도 뭔가 그에 맞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둡니다. 그게 바로 MB 정부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뭔가 팀장도 되시고 부장도 되시고 나중에 관장도 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데 앞으로 이제 승진하게 되면은 반드시 바로 인사관리는 그 조직의 생명이다. 라고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요. 인사관리는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태까지 봤던 부분들을 가지고요. 문제를 간단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시죠. 1번. 다음 중 인사관리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무엇이냐? 1번. 인사관리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 즉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데 관련된 모든 기능과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 그리고 인적 자원의 보상과 개발 등을 포함한 경영상의 한 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의 개념정입니다. 이 맞는 내용이죠. 2번. 인사관리는 일반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 개념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추세이다. 예, 이것은 인적 자원 관리냐 인사 관리냐 이것은 최근에 와서는 이게 특별히 구분해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3번. 인사관리 활동은 조직의 생존, 유지, 발전에 직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4번. 인사관리 활동을 세분하면 채용과 승진관리, 직무평가와 인사고과, 교육훈련관리, 취업관리, 임금, 보상관리, 복지후생관리, 징계와 해고관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인적자원 관리 활동까지 인간관계 관리, 노사관계 관리, 행동과학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세분화해서 인사관리에 관련된 주요한 내용들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5번. 인사행정과 인사관리 차이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은 틀리죠. 인사행정과 인사관리는 물론 차이는 나지만 예를 들면 공행정에서는 인사행정은 주로 공행정, 공적 행정에 관련된 부분이죠. 인사관리는 기업이라든지 경영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을 먼저 보시죠. 인사관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뭐냐? 1번. 인사관리의 주체와 객체는 인간이다. 그렇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되는 것,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건물 지을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뭔가 원리는 뭡니까? 시멘트라든지 뭔가 철근이라든지 이게 바로 하나의 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그 원료는 바로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인적자원 관리의 거래에서는 거래의 주체는 전인적인 인간이고 객체 역시 노동력, 인간이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그렇죠. 인적자원 관리의 거래에서는 바로 거래의 주체는 바로 전인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객체 역시 바로 인간이죠. 3번. 인사관리는 노동시장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 조정한다. 그렇게 맞죠. 4번. 노동시장의 특성은 사회적 중요성, 노동의 소진성, 노동단위의 명료성, 단일 가격의 부재성, 시장 정부의 불안전성, 노동 이동의 제약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특성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열거가 돼 있는데 시장 정부의 불안전성 뭐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이죠. 노동시장은 좀 더 시장 정보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좀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5번 이사 관련 주체와 객체가 모두 인간이므로 사회문화적 환경과 전통을 고려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다음 사회복지 조직에서 인간관리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고르시오. 그래서 구성원, 직원의 채용, 직원의 능력 개발, 직원의 유지, 동기부여, 슈퍼비전 이거 다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답은 전부 다 맞는 답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인적 자원의 확보 관련된 설명을 틀린 내용은 1번 사회복지 조직에서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 적합한 지원자를 해당 직위에 임명하기 위해서 전문적 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거나 우호적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념적입니다. 맞죠? 2번 인사충원 계획에서 필수 활동은 직무분석,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 작성이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인사문에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3번 인사관리에 필요한 직무관리는 기업경영 활동과 인사관리 활동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설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직무관리에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죠. 4번 직무명세서는 직무기술서의 내용 중에서 직무 내용보다 직무요건, 특히 인적요건, 직원의 행동이나 기능이나 능력이나 지식에 중점을 두고 작성한다. 그래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했어요. 특히 이제 직무명세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5번 직무기술서는 직무분석의 결과를 개선, 보완한 후에 정리한 요점을 기술한 문서이며 실행할 과업에만 국한해야 한다. 이 뒷부분이 틀렸죠? 실행할 과업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죠. 다음에 5번 다음 슈퍼비전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1번 슈퍼비전이란 사회복지 조직에서 직원이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건 개념적이 맞습니다. 2번 궁극적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인 하급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급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그 주 목적이 있다. 맞죠? 3번 슈퍼비전 지적 기능은 사회복지사의 개별적 욕구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죠? 사회복지 그 슈퍼비전의 그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지지적 기능, 교육적 기능, 행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4번 슈퍼비전의 교육적 기능은 슈퍼바이지로 하여금 전문직업적 태도를 확립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교육적 기능이죠. 물론 관련된 그 전문 지식과 기술을 그런 그 상급자가 알려줘야겠죠. 5번 슈퍼비전의 개념을 지도 및 감독으로 해석하여 지시하고 명령하고 감독하는 활동을 이해한다. 이건 과거엔 그랬지만 지시와 감독 기능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단지 지시와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원조와 지지, 그 다음에 이제 격려와 촉진. 그래서 뭔가 작용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최근에 그 슈퍼비전의 개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